이 집에 내 몫은 처음부터 없었어. 보증금? 그건 큰애 거야. 며느리 서연이 무릎을 꿇은 마룻바닥 위로 시어머니가 던진 전세 계약서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곁에 선 큰며느리는 입꼬리를 올린 채 시어머니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고, 큰아들은 동생더러 도리를 알라며 서연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지요. 쫓겨나는 여자의 손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두가 금이의 눈물을 기다리던 그 순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기 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남겼죠. 어머니, 그 계약서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금이는 대체 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웃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여행 가방 속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현대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금이의 이름은 서연이라 하였습니다.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어느덧 3년. 서연은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을 떴지요. 시부모가 사는 2층 집 한 귀퉁이, 반지 하나 다름없는 아래층 방 2칸이 서연 부부의 살림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아침잠이 많았고, 그래서 국 끓이고 밥 안 치고 시부모 상을 차리는 일은 온전히 서연의 몫이 되었죠. 그날도 서연은 된장국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할 때 분명 이 집에서 몇 해만 살면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겠노라 하지 않았던가.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늘 그 약속을 흘리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다 너희 앞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 말이 마치 이자처럼 서연의 마음에 쌓여갔지요. 그런데 그 아침 큰며느리 혜림이 마치 제 집인 양 2층 계단을 밟고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2개가 들려 있었고요. 혜림은 서연이 차려놓은 상을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동서 어머님, 요즘 위가 안 좋으신 거 몰라? 된장이 이렇게 짜서야. 서연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혜림은 제가 사온 반찬통을 상 가운데 떡하니 올려놓았죠. 어머님, 이거 제가 아침부터 시장 돌아 사온 거예요. 몸에 좋은 거니까 이것만 드셔.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가 최고다. 서연은 국자를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새벽부터 2시간을 부엌에서 보낸 사람은 자신인데 정작 칭찬은 반찬통 하나 사들고 온 큰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반찬값이며 시장에 다녀왔다는 차비까지 늘 시부모 카드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죠. 정작 살림을 축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궁색하다 소리를 듣는 건 늘 서연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평소 신문만 넘기던 과묵한 노인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지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된장국이 오랜만에 옛날 맛이 나는구나. 그 짧은 말에 상 위의 공기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혜림의 눈매가 가늘어졌고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지요. 서연은 그 순간을 몰랐습니다. 그 무뚝뚝한 노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지켜보고 있었는지를요. 설거지를 하며 서연은 물소리에 한숨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서연을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서연아, 이번 달부터 아래층 방값을 조금 받아야겠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태주겠다던 전세 보증금은 온데간데 없고 살던 집에 도리어 월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봉투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앞으로 이 집에서 벌어질 모든 일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때 서연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긴 세월 시집살이를 견뎌온 사람은 압니다. 정말로 떳떳한 사람의 손은 결코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 이 집은 아버님 명의가 아니었던가요? 서연이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침묵을 비집고 방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죠. 큰며느리였습니다.
언제부터 문 앞에 서 있었는지 금이는 손에 든 과일 접시를 내려놓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머니도 참... 그걸 왜 서연이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고는 서연을 향해 눈을 곱게 흘기며 말했죠. 동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우리 그이가 그동안 이 집에 부은 돈이 얼만데 방 한 칸 값 받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얼굴이 그렇게 하얘져. 생색이라기엔 지나쳤고 걱정이라기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죠. 이 봉투가 시어머니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나 다를까 저녁상이 물려질 무렵 큰아들이 안방으로 서연 부부를 불러앉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마치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죠. 재수 씨, 우리가 몰인정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다 도리 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 모시는 건 원래 장남 몫인데 정작 그 집에 얹혀 사는 건 동생 내외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의 값은 치르는 게 순리죠. 도리라는 말, 순리라는 말, 그 반듯한 단어들 뒤에 밀어내려는 손길이 숨어 있다는 걸 서연은 똑똑히 느꼈습니다. 곁에 앉은 남편은 형의 말끝마다 고개를 주걱거릴 뿐 아내의 편에서 단 한마디도 보태지 못했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눈물을 삼키며 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앉아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냈죠. 그러고는 오늘 받은 봉투 속 종이의 날짜와 액수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던진 말, 큰아들이 앞세운 도리라는 단어까지 하나하나 서연은 스스로에게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당하기만 하진 않을 거야. 언젠가 이 종이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해줄 테니까. 처음으로 서연은 무너지는 대신 무언가를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무렵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당 건너 사랑방 불빛 아래 시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말없이 신문을 펼쳐든 채였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활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린 창틈으로 며느리 방에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과묵한 노인의 눈빛에 언뜻 스친 것이 안쓰러움이었는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벼려온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그날 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이 신문지 아래 감춰둔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슬며시 매만지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날이 밝자 집안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큰며느리가 아침상을 물리기도 전에 시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나긋한 목소리를 흘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금이는 어머님, 이번 달 관리비며 아버님 약값이며 제가 또 다 마련해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그 방에 있던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며느리가 지난 석 달간 말없이 붙여온 생활비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큰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마지가 있어야 집안이 돌아가지. 그 한마디에 부엌 문턱에서 걸음을 멈춘 작은 며느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기가 낸 돈으로 남이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죠. 큰아들이 신문을 접으며 무심히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재수 씨, 이참에 그 전셋집 빼서 어머니 명의로 좀 돌려놓읍시다. 가족끼리 뭐 그게 도리 아니겠소 라고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작은 며느리 부부가 처가에서 힘겹게 보태어 겨우 마련한 그 하나뿐인 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이라는 두 글자를 앞세워 큰아들은 아우내외의 마지막 뿌리마저 뽑아내려 하고 있었죠.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작은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네 하기를, 늘 그래왔듯 조용히 삼키기를, 모두가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행주를 쥔 채 방으로 들어와 또박또박 되물었죠. 아주버님, 그럼 지난 석 달 이 집 생활비는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여기서 한번 밝혀볼까요? 순간 큰 며느리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큰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제가 다 마련했다는 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죠. 저는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도리라는 말로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도리가 아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고 큰아들은 헛기침만 연발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아니 저건 잠깐 빌린 거지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이미 상위에 놓인 숫자는 거두어 드릴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의 저울추가 아주 조금 기울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팽팽한 정적을 깬 것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껏 벽을 향해 돌아앉아 라디오만 만지작거리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돌리며 입을 연 것입니다. 그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내려놓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더니 나직이 이렇게 말했을 뿐이지요. 그 통장 명세서 버리지 말고 잘 챙겨두거라. 과묵한 노인의 그 한마디에 큰아들 내외의 얼굴이 이번엔 다른 이유로 굳어졌습니다. 마치 건드려선 안 될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하필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노인이 전날 밤 신문지 아래 감춰두었던 또 다른 봉투 속에 이 집안의 누군가에 관한 오래된 서류 한 장을 이미 쥐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날 밤 설거지물을 틀어놓은 금이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진 건 휴대폰에 뜬 은행 알림 한 줄 때문이었습니다. 출금 예약 30분 후 실행 8천만 원. 그 돈이 무엇인지 금이는 단번에 알아챘죠. 다름 아닌 금이 부부가 5년을 아끼고 아껴 모은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관리 편하라고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 잠시 묶어두었던 바로 그 돈. 젖은 손 그대로 거실로 뛰쳐나온 금이 앞에서 큰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야 동서. 그 목소리가 어찌나 태어나던지요. 큰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며 웃음기마저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그 돈 어차피 이 집 식구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었어? 큰애 사업이 지금 급하다잖아. 남의 전 재산을 마치 냉장고 반찬 나눠 먹듯 말하는 그 입에서 금이는 처음으로 이 집안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곁에 선 큰아들은 팔짱을 낀 채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가족끼리 그깟 돈으로 유난이다. 동생이면 형사정 봐주는 게 도리 아니냐. 도리. 이 집 사람들은 늘 그 말로 금이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반쯤 열고 서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걸 내가 좀 옮긴다는데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쏘아붙였죠. 30분. 벽식의 초침이 금이의 심장을 쪼개듯 째까기는 동안 아무도 그 예약을 멈춰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콜센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잔인했죠. 명의자 본인 곧 시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 금이의 이름은 그 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5년을 부었어도 서류 위에서 금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큰며느리가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진작 알았어야지. 이 집에서 내 몫이란 건 원래부터 없었어. 고구마가 목까지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 신문지 뒤에 말없이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어젯밤 감춰두었던 그 봉투를 품에서 꺼내더니 시어머니 앞이 아니라 뜻밖에도 큰며느리 앞에 툭 내려놓았죠. 이 통장 옮기고 싶으면 옮겨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서류부터 다들 한번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게다. 봉투 겉면엔 15년 전 날짜가 찍힌 어느 등기소의 직인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손톱 다듬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금이는 분명히 보았지요. 그게 왜 아버님한테 있어요? 처음으로 그 태어나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초침은 이제 겨우 10분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정작 그 방 안에서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통장 속 8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잠들어 있던 15년 전의 진실이 이제 막 눈을 뜨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봉투를 쥔 시아버지의 손은 노인의 것이라기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금이는 그 순간 15년을 과묵하게 늙어온 그 어른이 실은 무언가를 오래도록 지켜온 사람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시아버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큰며느리를 향해 나직이 내가 시집 오기 전 여름에 이 집에서 없어졌던 돈이 있었지 하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언성을 높였죠. 도리와 장남의 체면을 앞세워 어머니와 아내를 감싸던 그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피를 잃고 떨렸습니다. 금이는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모르는 척해왔다는 것을. 초침이 마침내 마지막 자리를 돌아 나가던 그때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소파에서 튕기듯 일어나 현관으로 내달렸습니다. 누구도 붙잡을 새가 없었죠. 슬리퍼 한 짝이 문턱에 걸려 나뒹굴고 열린 문틈으로 밤바람이 훅 들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예 하고 부르는 소리만 텅 빈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금이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서 시아버지 앞에 앉았죠. 이 집에서 지난 3년간 배운 것이 있다면 도망치는 사람의 등을 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붙들어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고 간 진실이라는 것을요. 금이는 시아버지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봉투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며느리가 어른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밤이었습니다. 대가는 곧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죠. 네가 어제 벌인 일 두고 보자. 아내가 집을 나갔다. 애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금이의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밤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정에도 늘 드나들던 친구 집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집안에 굴러들어온 막내 며느리가 결국 큰 동서를 벼랑까지 몰았다고 누명은 익숙한 옷처럼 금이의 어깨에 걸쳐졌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알고 있었지요. 사라진 사람이 감추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봉투 안에서 시아버지가 15년을 눌러온 것이 무엇인지. 오후 늦게 시아버지는 금이를 안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곤 봉투 대신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방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큰며느리가 지금은 이 집에 없는 또 한 사람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너는 알아야겠다. 금이는 그 얼굴을 들여다보다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른 손끝으로 그 옆에 선 젊은 여자를 짚었죠. 이 사람이 너보다 먼저 이 집에 들어왔던 아이다. 금이는 그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둘째 며느리가 아니라 셋째였음을.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은 5년 동안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저 아이도 전세금을 들고 들어왔다. 큰애 내외가 집 늘려 함께 살자 구슬려 그 돈을 받아 챙기고는 반년 만에 손버릇이 나쁘다는 소문을 냈다. 폐물이 없어졌다고, 저 아이가 훔쳤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폐물은 처음부터 없었다. 큰애가 지어낸 게야. 그렇게 누명을 씌워 내쫓고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이 통장이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적힌 물건이다. 금이의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자신이 5년째 당해온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큰며느리는 사람을 갈아 끼우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해 온 겁니다. 금이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돌릴 수 없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고. 시아버지는 다만 나직이 일렀습니다. 오늘은 지녀라. 허나 큰애가 알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그 경고는 늦지 않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릴 무렵 안방을 나서던 금이의 소매를 큰며느리가 낚아챘지요. 동서 아버님 방에서 뭘 들고 나오는 거야? 눈이 통장을 향해 번들거렸습니다. 금이가 물러서자 큰며느리는 대뜸 목청을 높였습니다. 얘가 아버님 통장을 훔쳤어요. 다들 나와봐요. 순식간에 온 집이 뒤집혔습니다.
큰아들은 도리를 앞세워 집안 물건에 손댄 사람은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며 금이를 건넌방으로 몰아넣었죠. 밖에서 문고리에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이는 갇혔습니다. 5년을 참아온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려 방 안에 감금된 것이지요. 허나 큰 며느리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이의 손에 들린 것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안방에서 금이는 시아버지가 눈짓하는 대로 진짜 통장을 그의 이불 밑에 도로 밀어넣고 것만 같은 낡은 예금 통장을 대신 들고 나왔던 것이지요. 지금 큰며느리가 온 집에 대고 도둑이라 외친 그 물건에는 정작 아무 비밀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빗장 걸린 방 안에서 금이는 어둠을 향해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치마 한 서패에 감춰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손바닥으로 가만히 폈지요. 내일 아침 이 사진 한 장이 누구의 목을 조르게 될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서 아직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밤 온 집안이 도둑 소동으로 뒤집혀 있는 동안 안방 쪽에서 한 사람만이 유독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죠. 평생을 벙어리처럼 살아 밥상에서도 좀처럼 말 한마디 얹지 않던 그 노인이 그 밤만은 마루 끝에 앉아 마당에 불 꺼진 창 하나를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장 걸린 금이의 방창이었죠. 새벽 3시가 넘어 문틈으로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이는 숨을 죽이고 빗장을 풀었지요. 문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금이는 놀라 뒷걸음쳤으나 노인은 손가락을 입에 대어 조용히라는 신용을 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죠. 그 사진 아직 갖고 있느냐? 금이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그 사진의 존재를 아는 이는 자신뿐이라 여겼는데 저 과묵한 노인이 먼저 그것을 입에 올린 것입니다. 금이가 대답을 못하자 시아버지는 치마 안섭으로 향하던 금이의 손을 지그시 눌러 막았습니다. 내놓지 마라. 아직은 노인의 눈은 젖어 있었죠.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큰애 애미가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나는 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처음으로 이 집의 진짜 지형도를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온 집안을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가 그 앞에서 유독 작아지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큰 며느리는 오래전 어떤 약점 하나로 이 집 안주인의 목을 쥐고 있었고 그 대가로 상석을 차지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의 뿌리에 바로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허나 저것을 지금 꺼내면 시아버지는 나직이었죠. 너부터 무사치 못한다. 저들은 너를 도둑으로 미친 사람으로 몰아 이 집에서 쫓아낼 것이야. 증거를 손에 쥔 채로도 순서를 그르치면 지는 법이다. 금이는 그 밤 큰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 사진을 던져 판을 엎는 대신 하루를 더 참기로 한 것이죠.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저 여자를 못 이깁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디 굵은 손으로 금이의 어깨를 한번 짚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죠. 허나 그 능동적인 하루의 유예에는 곧 값비싼 대가가 따라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금이가 마루로 나서자 큰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 도둑 누명은 서막에 불과했던 것이죠.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이와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전세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 있었죠. 짐 쌀 준비나 해두시게. 큰며느리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이번엔 떨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어깨에 얹혔던 그 굵은 손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금이도 시아버지도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낡은 사진의 뒷면에 아무도 읽지 못한 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글씨의 주인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금이가 그 사진을 다시 손에 쥔 것은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잠든 방문 앞 마루 끝에 앉아 금이는 희미한 백열등 아래로 낡은 사진 한 장을 비춰보았죠.
앞면에는 젊은 날의 시아버지와 얼굴 고운 여인 하나가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집었을 때 세월에 누렇게 바른 만년필 글씨 한 줄이 거기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이가 가져간 그 돈, 죄 없는 사람에게 씌우지 말아주게. 내가 눈을 감거든 부디. 미숙. 그것은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큰 며느리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금이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미숙이라는 석자보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날짜가 금이의 숨을 멎게 했으니까요. 26해 전 그 겨울. 바로 금이의 친정어머니가 남의 돈에 손을 댔다는 누명을 쓰고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야 했던 바로 그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맞물려 들어왔으니까요. 큰며느리가 어째서 하필 금이를 이 집 문턱을 넘은 첫날부터 그토록 물어뜯었는지, 어째서 전세보증금 이야기만 나오면 낯빛이 백지장처럼 질렸는지, 어째서 금이의 친정 이야기가 나올라 치면 서둘러 말어리를 자르고 입을 틀어막으려 들었는지. 큰 며느리는 미숙은 26년 전 남의 돈을 삼키고 그 죄를 애먼 여인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먼 여인이 바로 금이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제 손으로 짓밟은 여자의 딸이 한 지붕 아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미숙에게 금이의 존재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을 품에 안고 사는 일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생색과 이간질로 금이를 끊임없이 내몰던 그 모진 손길도 실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자 금이는 사진을 품에 넣고 시아버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아침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금이가 말없이 사진 뒷면을 내밀자 시아버지는 한참을 그 글씨에 눈을 두었다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글씨의 주인이 자네 외할머니일세. 금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큰며느리가 아니 미숙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지방에 서 있었죠. 그 사진 당장 이리 내놔. 늘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짐 쌀 준비나 해두라며 웃던 그 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 위에서 떨고 있는 쪽은 이제 금이가 아니라 미숙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늘 뒷방에서 말없이 앉아만 있던 그 과묵한 노인이 그날 아침 처음으로 등을 곧게 펴고 미숙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죠. 미숙아, 거기 앉거라. 26년 묵은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해야겠구나. 그 한마디에 온 집안의 공기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도 시아버지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되찾으려던 것이 정말 저 사진 한 장뿐이었는지를, 아니면 그 뒤에 26해 동안 아무도 열어본 적 없는 또 하나의 봉투가 시아버지의 낡은 장롱 맨 밑바닥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시아버지가 장롱 쪽으로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먼저 무릎을 꺾더니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들썩이는 그 모습은 우는 신용이라기엔 너무도 능란한 20년을 갈고 닦은 연기였습니다. 어머님, 저 좀 보세요. 저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미숙은 젖은 눈으로 금이를 가리키며 흐느꼈습니다. 전세금이 어쩌고 월세가 어쩌고 늘 돈 타령만 하더니 결국 아버님 장롱까지 뒤진 거잖아요. 26년 전 일을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리 다 캐놓은 거예요. 이 집 재산을요. 말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이어서 한번 뱉어지고 나면 진실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법이죠.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숙을 향하던 의심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금이에게로 옮겨갔죠. 큰아들은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가더니 너 정말 그런 거냐고 금이에게 물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확인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금이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100번을 외쳐도 지금 이 방 안에 저울은 이미 기울어 버렸다는 걸. 변명은 오히려 미숙이 깔아놓은 그물에 제 발로 걸려드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금이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곧장 시아버지의 낡은 장롱으로 걸어갔죠. 맨 밑 서랍을 열고 손을 깊이 넣어 26회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 누런 봉투를 제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봐라. 저러잖아요. 저것 좀 보세요. 미숙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한 동작으로 금이는 방금 미숙이 그려놓은 그림 속 돈밖에 모르는 며느리가 그대로 되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고 큰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오해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금이는 이 방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등진 채 봉투를 두 손으로 시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아버님이 직접 꺼내시면 또 저 사람들이 아버님을 의심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꺼냈어요. 욕은 제가 먹을 테니 아버님이 열어주세요.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봉투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안에서 사진 한 장의 감촉이 아닌 것 여러 번 접힌 빳빳한 서류의 모서리가 손끝에 만져졌죠. 그것은 미숙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던 사진 한 장과는 애초에 무게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빛바랜 만년필 글씨로 적힌 석자를 본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글자를 곁눈질로 읽어낸 미숙의 낯빛이 조금 전 금이를 몰아붙이던 그 기세와는 정반대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봉투 위에 적힌 그 이름이 대체 누구의 것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밝혀질 이야기입니다. 금이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재고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금이는 상위에 놓인 그 빛바랜 봉투를 집어들었죠. 그건 손대지 말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방바닥을 기어 나왔지만 평생 집안의 대들보로 군림하던 그 어른의 말이라기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마디 굵은 손끝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안 됩니다, 어머님. 미숙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금이를 두들겨 패던 그 서슬은 온데간데 없었죠. 목소리는 갈라졌고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금이는 그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에 저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금이는 알았습니다. 지금 이 봉투를 놓으면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물건은 아궁이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걸요. 저 두 사람이 그토록 창백해지는 물건이라면 그건 곧 저를 살릴 물건이라는 것도요.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뒤집어 겉면에 적힌 석자를 온 방이 들으라는 듯 또렷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옥분,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집안 족보 어디에도 없는 금이가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요. 그런데 그 이름 석자가 방 안에 떨어지자 여태 팔짱 끼고 관망만 하던 큰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 그거 당장 내려놔. 남편의 눈에서 튀던 것은 걱정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어미와 형수 편에 서서 소리치는 그 모습에 금이의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지요. 도리를 앞세워 저를 밀어내던 그 입으로 이번엔 금이더러 도둑년 소리까지 했습니다. 남의 집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그게 내 처가에서 배운 예의냐? 바로 그 말, 처가를 걸고 넘어진 그 한마디가 금이의 마지막 망설임을 태워버렸습니다. 금이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누구인지 세 분은 아시는 눈치인데 어째서 저만 몰라야 했습니까? 되물었지요. 순간 시어머니가 저것이 미쳤나라며 손을 뻗어왔지만 금이는 그 손을 피해 문지방을 넘어섰습니다. 대돌 아래로 내려선 금이의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옥분이를 네가 어떻게... 그건 명령이 아니라 오래 묻어둔 사람을 부르는 신음이었습니다.
금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봉투는 미숙의 약점이기 이전에 저 과묵한 시아버지가 30년을 삼켜온 무엇이라는 걸요. 금이는 그날 밤 봉투를 품은 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렸고 시댁문은 닫혔으며 이튿날 아침 금이의 휴대폰에는 남편이 보낸 낯선 문자 한 통이 찍혀 있었죠. 이혼 합의서를 보냈다는 짧고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허나 봉투 속 접힌 종이에 적힌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 집안 전체가 며느리 하나를 그토록 서둘러 끊어내려 했는지는 조금 뒤 금이가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에야 드러날 이야기입니다. 금이가 봉투 속 접힌 종이를 펼친 것은 물기 마른 새벽 부엌의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이혼 합의서인 줄만 알았던 그 종이의 뒷장에는 뜻밖에도 낯익은 필체가 빼곡했죠. 시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과묵하여 평생 10마디를 넘기지 않던 그 노인이 며느리 하나를 위해 이토록 긴 문장을 눌러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며느리가 지난 3년간 시댁의 전세 보증금을 제 명의 계좌로 빼돌린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대부업체의 이름이 날짜와 금액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금이가 월세방을 전전하며 시댁에 다달이 돈을 붙이는 동안 정작 그 돈은 큰며느리의 빗구멍을 메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종이 맨 아래에는 이런 한 줄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주어야 저것들이 방심하고 꼬리를 밟는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친 것이 아니라 판을 짜기 위해 잠시 문 밖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금이는 그제야 지난 몇 달의 냉대가 어떤 그림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죠. 금이는 그날로 움직였습니다. 큰며느리가 오래전 처가 쪽 사람에게 보냈다는 문자, 시어머니 몰래 오간 차용증, 대부업체 직원의 이름과 지점까지 시아버지가 남긴 실마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손끝으로 꿰어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를 도운 것은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큰며느리에게 몇 해를 부려지다 쫓겨난 옛 가정도우미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통장 사본과 녹취를 조용히 내밀었죠. 언젠가 쓸 때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금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증거는 하루가 다르게 두터워졌습니다. 금이는 함부로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원본으로, 녹취는 날짜를 대조해 문자 하나까지 캡처와 공증으로 눌러두었죠. 응징이 통쾌하려면 먼저 그것이 흠없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을 금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방어할 수 없는 진실만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남편에게서는 재촉 문자가 잇따랐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언제 찍겠느냐는 초조가 배어나는 물음이었죠. 금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서두를수록 발밑에 얼음이 얇아지는 쪽은 저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한자리에 모인 밤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다음 주말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를 크게 벌인다 했습니다. 온 친척이 모이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까지 부른다는 그 자리를 금이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창밖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이 가장 빛나려 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가장 무너지기 좋은 자리이기도 했지요. 허나 금이가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종이의 필체, 그 노인이 어떻게 대부업체의 내부 장부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이었죠. 과묵한 시골 노인이라기엔 그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잔치를 사흘 앞둔 그 밤, 금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이제껏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 없던 바로 그 시아버지였습니다. 금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차분한 노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다만 이렇게 말했죠. 내일 새벽 첫 차로 올라오너라. 혼자. 금이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며 왜 하필 혼자냐고.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게 되물었죠. 네가 모은 종이들, 그것만으로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금이 자신도 알고 있었죠.
대부업체의 장부사 본 큰며느리가 처가에 손을 벌리며 오간 문자, 큰아들이 도리를 앞세워 금희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 그것들은 분명 아팠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었습니다. 법이란 것은 아픔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처차의 흐릿한 불빛 속에서 금희는 노인이 일러준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시아버지가 꺼내놓은 것은 금희가 상상조차 못한 물건이었죠. 20년 묵은 회계장부 원본과 큰며느리의 친정이 옛날 그 대부업체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낱낱이 적은 서류 뭉치였습니다. 금희가 눈을 크게 뜨자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집안이 지금 큰 소리치는 돈의 뿌리가 원래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아느냐. 금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찌하여 대부업체의 내부 장부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는지, 그가 아는 것이 왜 그토록 많았는지. 이 과묵한 노인은 결코 시골에서 늙어온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허나 금희가 그 정체를 묻기도 전에 노인은 손을 저으며 먼저 못을 박았습니다. 묻지 마라. 아직은. 다만 이것만은 명심해라. 노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무너뜨릴 때 단 한 줄도 거짓이어선 안 된다. 억울함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치는 것이야. 그래야 저들이 훗날 되받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금희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응징이란 것은 분풀이가 아니라 방어할 수 있는 진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들이 나중에 명예훼손이니 무고니하며 거꾸로 칼을 들이대도 금희가 내민 종이 한 장 한 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노인은 서류를 금희의 품에 안겨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렀습니다. 잔치 당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그 순간에 이것을 펼쳐라. 그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남편에게도 보여선 안 된다. 금희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돌아오는 처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지요. 이제 손에 쥔 것은 아픔이 아니라 칼이었고 그 칼은 2번 벨 수 있는 양날이었습니다. 다만 금희의 머릿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물음 하나가 맴돌았죠. 그토록 많은 것을 알고 그토록 오래 침묵해온 저 노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 20년을 며느리 하나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온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온 금희는 곧장 안방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뒷마당 장독대 옆 시아버지가 늘 홀로 담배를 태우던 그 자리로 걸음을 옮겼죠.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등을 돌린 채 낮게 물었습니다. 가져왔느냐? 금희는 대답 대신 밤새 가슴에 품고 온 서류 봉투를 2손으로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곧장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겉면을 한번 쓸어보고는 20년을 참아온 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걸로 되었다 싶으냐? 금희가 고개를 끄덕이려 하자 노인은 처음으로 금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저 밥상 위에 던지면 내일 아침 저쪽은 내가 남의 서류를 몰래 빼돌린 도둑이라고 되레 물고 늘어질 게다. 억울함으로 이기려 들지 마라. 억울함은 법정에서 한 푼도 값이 안 나가. 그 말에 금희의 손끝이 잠깐 떨렸습니다. 옳은 것을 손에 쥐고도 옳게 쓰지 못하면 도리어 배인다는 것을 금희는 그제야 뼈에 새겼지요. 노인은 마루 및 오래된 괴짝을 끌어냈습니다. 먼지 앉은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장부와 통장 사본, 날짜별로 묶인 편지 뭉치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애 처가 처음 이 집 돈에 손을 댄 게 꼭 20년 전 봄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적어왔다. 금희가 가져온 차용증의 도장 자국과 노인이 20년간 모아온 입금 내역의 날짜가 한 줄 한 줄 포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차용증에 찍힌 날짜에는 정작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었고 정작 돈이 사라진 날에는 어떤 차용증도 존재하지 않았죠. 거짓말은 언제나 날짜에서 발이 걸리는 법이었습니다. 보아라, 노인은 2장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내 원한이 아니라 숫자다. 숫자는 울지 않으니 무너지지도 않는다.
금이는 그 밤이 새도록 노인 곁에 앉아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의 화살로 벼렸습니다. 공증받을 것과 원본으로 남길 것을 갈랐고 은행에 조회를 걸어둘 계좌를 줄였으며 입을 열어줄 사람과 끝내 침묵할 사람을 저울에 달았지요. 응징이 한쪽에서 날아드는 창이 아니라 어느 쪽에서 되받아쳐도 부러지지 않는 방패까지 갖추도록 그렇게 판을 짰습니다. 동이틀 무렵 봉투 3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족들 앞에 펼칠 것, 하나는 변호사에게 맡길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노인이 조용히 자기 품속에 넣었죠. 금이가 그 3번째 봉투를 눈으로 줬자 노인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저 애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때가 되면 알게 돼. 금이가 그게 누구냐 물으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올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죠. 노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천천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대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이르자 두 손을 모으고 깊이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준비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소란을 듣고 마루로 몰려 나온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평생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큰아들 내외의 눈칫밥이나 먹던 시아버지에게 낯선 사내가 붙인 호칭이었죠.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눌러 감췄던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도 너희가 다투던 그 전세 보증금도 처음부터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세운 재단의 것이었다. 10수년 전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재단 아래 묶은 뒤 일부러 빈털터리 노인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누가 돈으로 대하는지 두 눈으로 보기 위해서였죠.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 되물었지만 변호사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마루에 펼쳤습니다. 지난 장면들에서 드러났던 그 여자의 과거 위조된 차용증, 시어머니 통장에서 빼돌린 돈,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꾸민 누명까지 날짜와 증거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그저 스스로 멈출 기회를 기다리셨을 뿐이지요. 큰아들이 도리를 앞세워 며느리를 밀어내던 그 입은 이제 아무 말도 뱉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큰아들 내외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직도 이 집도 오늘부로 너희 손을 떠난다. 나머지는 법이 알아서 물을 것이야. 그것은 동정도 협박도 아닌 담담한 통보였습니다. 생색과 이간질로 쌓아올린 성이 새벽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그러고는 금이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매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한 늙은이로 사람으로 대해준 건 너 하나뿐이었다. 밥 한 술을 떠도 내 앞에 먼저 놓아준 사람. 그는 며느리 손에 서류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이가 원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죠. 금이는 그 서류를 조용히 내려놓고 대신 오래 미뤄두었던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짓밟히는 동안 제 부모와 형 뒤에 숨어 입을 다물던 그 남자에게 더 바랄 정도 명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 집과 이 관계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금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붙잡는 손도 매달리는 눈물도 이제 금이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금이는 짐이라 할 것도 없는 가방 하나를 들고 10년 넘게 자신을 가두었던 그 대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노인이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죠. 잘 가거라.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세월이 흘러 금이는 작은 가게를 열고 제 두 발로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밥을 제가 지어 먹는 아침을 맞으면서요. 큰아들 내외는 남의 재산에 기대 부리던 위세를 잃고 법의 셈 앞에 나란히 섰고 시어머니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이야기는 여기서 닿습니다.
남을 짓밟아 세운 자리는 결국 그 무게로 제 발밑을 무너뜨리고 말없이 도리를 지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제 몫의 볕을 되찾는 법이죠. 사람을 돈으로 재는 자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자, 그 차이가 끝내 두 사람의 남은 생을 갈라놓았다는 것을 부디 오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 야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